답이 없습니다. 적금은. 근데 사실 1년 동안 여기 68%는 좀 큰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 한번 S&P 지수를 봐볼게요. 제가 이 펀드 대신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다면 자, 여기 1월 15일 기준으로 3,349조,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최저점이 2,191, 그리고 현재 최고점이 3,826입니다. 그러면 이때 샀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 때 주가가 마이너스 35%나 떨어졌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1월 15일 대비해서 14%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이요. 그러면 수익률은 약 연 14%죠. 연 14%라고 하면 적금 대비 정말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까 봤던 펀드 대비해선 좀 낮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면 펀드는 내가 고른 펀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펀드라고 ETF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왕초보자나 초보자분들은 해외 ETF를 하시고요. 나스닥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것들이요. 왜냐면 수수료도 펀드 대비 굉장히 낮고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해외 ETF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라든지 주식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안다라고 하면 펀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펀드는 정말 펀드마다 수익률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펀드를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이 그나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펀드를 어떻게 알아보지? 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은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ETF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하면 그때 펀드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어디로 고를까? 이거는 ETF 펀드 중 본인이 뭘 할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펀드라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서 수수료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요. 네이버에 통합연금 포털을 치면 여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연금 상품 비교 공시에 가셔가지고 상품별 수익률, 펀드 찍고 조회를 하면 여기 약 1,500개의 펀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를 비교하실 수도 있고 그 펀드에 대한 상세 설명들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ETF입니다. ETF라면 세이브로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해외 ETF 수수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이브로고요. 여기서 해외 지수를 선택하고 전체를 조회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를 추종하는 ETF들이 전체 나옵니다. 약 84개가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F로 나스닥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밑에까지는 다 못 붙였지만 보통 이렇게 돼요. 보면은 여기 나스닥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07%, 그리고 KB 자산운용이 0.07%죠. 그러면 여기 미래에셋 가시거나 KB 자산운용 가시면 되는데 KB 자산운용 대비해서 미래에셋 자산이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가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무조건 미래에셋 가라 이렇게 추천드릴 수도 없는 게 ETF 내에서도 또 여러 종목별로 수수료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래에셋 자산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0.07%인데 여기 차이나 ETF는 0.63%죠. 그리고 글로벌 4차 이건 0.40%죠. 그리고 이건 0.50, 0.30. 이것처럼 각 ETF에 대해 보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히 난 미래에셋 대우가 수수료가 가장 낮으니까 여기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해외 ETF에 투자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S&P 500을 추종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S&P 500을 컨트롤 F로 찾아서 여기 요런데 S&P 500 중에 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운용사라고 명확하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럼 시골집 넌 어디 쓰냐?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미래에셋 대우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을 쓰는 이유는 사실 수수료 이런 걸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거기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데 들어갈 만큼 뭐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큰 회사이기도 하고 또 수익률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 왕초보 1. ETF 펀드. 나는 ETF. 그러면 ETF라면 세이브로에서 해외 ETF 수수료 검색. 저는 나스닥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은 여기 검색했다 치고 미래에셋이랑 KB 자산운용이 있네?
그럼 수수료가 가장 낮은 이 둘 중에 나는 미래에셋이 더 크니까 미래에셋으로 갈 거야. 그러면 ETF니까 미래에셋. 그럼 여기서 미래에셋 대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미래에셋 대우를 마켓에 검색하시면 이 회사의 앱이 나옵니다. 그 앱을 설치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까지 다룰까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이미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뭐 미래에셋 대우 계좌 개설이라고 치면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대학생인데 지금부터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면 좋긴 한데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으로 소득이 일정치가 않고 사회인이 되면 집이나 결혼, 차 등 목돈 들어갈 때가 생겨요. 근데 대학생한테 월 35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묶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나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세가 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할까요? 그럼 50세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연금 펀드는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55세까지 납입을 하신 후, 더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 10년 후인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요. 근데 이 5년이라도 이 5년 동안의 과세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50세에서는 연금저축을 안 한다고 해도 결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을 안 하고 그걸 별도로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아까 소득세 15.4% 그리고 세액공제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연금저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간에 돈 안 넣거나 금액 바꿔도 될까요? 연금펀드는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금액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최소 금액은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자산 운용사별로 1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원래는 35만 원 넣다가 지금은 월 10만 원 넣고 있어요. 근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야 시골집 니는 왜 금액 바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연 400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의 일부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금보험 플러스 연금펀드의 세액공제 최대 4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펀드를 낮췄습니다. 사실 펀드 혜택이 훨씬 좋은데 저는 회사에서 이제 연금보험에 대한 돈을 주다 보니까 연금 펀드를 상대적으로 낮춘 거지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연 4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떤 유튜버 분의 링크를 주시고 이분이 연금 수령 시에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다 매도해야 되고 그 돈은 가만히 잔고 안에 있는 채로 연금을 수령하는 거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동안 이 돈이 가만히 잔고에 있으니까 이 돈을 불릴 수 없어서 손해라고 하던데 이거 진짜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오른쪽 캡처 화면을 넣어놨어요. 저희 아빠가 실제로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이시고요. 연금을 수령할 때는 그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자산을 매도하고 CMA에 넣어두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매월 일부 펀드나 ETF를 매도해서 그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후자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금저축 계좌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치면 아빠는 한 달에 47만 4천 원만 매도가 되도록 설정을 해두신 거죠. 따라서 무조건 연금 수령 첫 해에 전체 금액이 한 번에 매도돼서 그 돈은 가만히 있는 채로 매월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연금저축 보험 신탁에 들어있는데 펀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전환이 가능해요. 이거는 네이버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 간단하게 다 나와요. 이게 엄청 복잡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사진도 3장, 6장 다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은 여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연금저축 펀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약을 하면 연금 펀드는 나이가 어찌됐든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나 연금저축 들었는데 수익률 마이너스 나고 있다. EMR 믿지 마라.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절반은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은 연금펀드에 가입은 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이상한 펀드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증권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런 증권시장에서도 연금펀드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뭘 사도 오르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처럼 펀드를 너무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본인이 주식에 대한 개념, 흐름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펀드에서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펀드사 책임을 할 경우가 커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무조건 해외 ETF로 연금저축 펀드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올해는 연금저축계좌 하나씩은 뚫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RP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RP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IRP랑 연금저축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1살도 가입이 가능하고 60살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금 받을 계좌를 미리 본인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IRP는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되고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돼요. 이 둘이 합산해서 700까지도 됩니다. 700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IRP는 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해놔서 최대 70%까지만 주식형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30%는 무조건 예적금에 넣어야 돼요. 이 IRP 속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 20대고 하니까 연금저축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30대 요 정도 됐을 때 IRP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찍찍!